구글 리서치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그 오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동적이라는 개념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오류에 취약한지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워낙 예민해서 작은 노이즈에도 정보가 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불안정한 물리 큐비트를 묶어서 겨우 하나의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구글이 2024년에 선보인 정적 표명 코드도 그런 노력이었는데 결정적으로 고장난 큐비트, 드롭아웃이 생기면 대처가 안 됐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동적 회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아, 동적 회로? 네, 정적 회로는 말 그대로 늘 정해진 똑같은 연산만 반복하는데요. 동적 회로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 다른 회로를 유연하게 바꿔 쓰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건 뭐랄까?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는 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도구 상자로 얻은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그 도구 상자 안에 어떤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 자체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바로 육각형 회로입니다. 육각형이요? 기존 사각형 구조에서는 큐비트 하나가 주변 4개랑 연결되어야 해서 칩 설계가 무척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동적 회로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연결을 3개로 줄인 겁니다. 그러고도 기존 4개 연결 방식과 똑같은 오류 정정 성능을 구현해낸 거죠. 잠깐만요. 연결 하나 줄이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엄청난 차이죠. 하드웨어 제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이 육각형 구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설계했더니 오류 억제율이 무려 15%나 향상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 오류 정정 코드랑 하드웨어인 칩 설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죠. 그렇군요. 하드웨어 구조를 바꾸는 것도 대단한데 큐비트 내부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오류는 어떻게 잡죠? 자료에 보니까 누설, 리키지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정말 물 새듯이 큐비트가 새어나가는 건가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큐비트가 계산했어야 할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0이나 1 상태를 벗어나서 엉뚱한 상태로 새는 현상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걷는 회로, 워킹 서킷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기술을 썼습니다. 걷는 회로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큐비트들이 진짜 자리를 바꿔서 걷기라도 하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던 큐비트랑 오류 측정 역할을 하던 큐비트가 있거든요. 이 둘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아, 역할을 바꿔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계속 역할을 바꿔주면 특정 큐비트에 누설 오류가 쌓일 틈을 안 주는 거죠. 덕분에 복잡한 장치 없이 그냥 간단한 초기화만으로도 누설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오류 발생률을 10배 이상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단순하게, 오류 관리는 더 스마트하게, 혹시 더 좋은 부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도 있나요? 기존 시즈 게이트 대신 ISMWAP라는 걸 쓴다고 하던데요. 네, 아이스왑 게이트가 기존 시즈 게이트보다 연산 속도도 빠르고 오류도 적어서 잠재력이 큰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걸 오류 정정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숙제였죠. 동적 회로 덕분에 아이스왑 게이트 기반의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실험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아, 드디어 증명을 해냈군요. 네, 물론 아직 현재 칩이 시즈 게이트에 맞춰져 있어서 성능이 약간 떨어지게 나왔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가능성을 연 거거든요. 미래에는 아이스왑 게이트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양자 프로세서가 나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동적 회로는 그냥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설계 철학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더 단순한 하드웨어, 더 스마트한 오류 관리, 더 좋은 부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기존 방식의 발목을 잡았던 드롭아웃 문제까지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발전 하나하나가 자료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100만 번의 오류 정정 주기 동안 단 한 번 미만의 오류가 발생하는 논리 큐비트를 향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아, 이론 속에 있던 양자 컴퓨터가 드디어 현실 세계에 쓸모 있는 기계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죠. 이 연구는 하드웨어와 오류 정정 프로토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반듯한 사각형 격자 모양이 아니라 어쩌면 특정 동적 코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적화된 아주 기이하고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구조를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AI 기업 업스테이지가 공개한 솔라 오픈 모델 기술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AI 세계가 온통 영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로 어떻게 세계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그 해법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보고서는 단순히 우리 모델이 이만큼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데이터 희소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과정을 아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보고서를 나침반 삼아서 데이터라는 사막에서 어떻게 AI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데이터였을 겁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한국어 데이터가 전체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시작부터가 막막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업스테이지의 첫 번째 승부수가 나와요. 바로 없으면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고요? 네. 보고서를 보면 무려 4.5조 개의 합성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성해서 훈련에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4.5조 개요? 숫자를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건 거의 데이터를 창조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무작정 쏟아붓는다고 AI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냥 의미 없는 정보의 홍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질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인 점진적 커리큘럼 학습법을 도입했습니다. 점진적 커리큘럼이요? 네, AI를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한 셈이에요. 처음에는 좀 거칠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를 막 접하게 해서 AI의 시야를 넓혀주고요. 그 후에 아주 정교하게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롭네요. 일단 넓게 배운 뒤에 깊게 파고드는 꼭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군요. 하지만 데이터를 소화하는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 많아도 소화력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언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토크나이저 기술이거든요. 대부분의 글로벌 모델들은 그 한국어를 처리할 때 영어보다 더 많은 조각으로 단어를 쪼개야 해서 좀 비효율적이에요. 아, 같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라오프는 그 처리 방식 자체를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나요? 한국어에 가장 적합한 자체 토크나이저를 만들어서 탑재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극적인데요. 보고서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특히 한국어 대화 데이터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3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와, 30%나요? 네. 이건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요. 훨씬 더 길고 복잡한 맥락을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네요. 자체 생산한 데이터로 특별 교육 과정에 맞춤형 소화 능력까지 갖췄으니까요. 근데 이런 접근법이 자칫 우물안 개구리를 만드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잘하고 정작 중요한 영어 실력은 뒤처지는 그런 반쪽짜리 모델이 될 우려는 없었을까요? 궁금해했던 지점이죠. 그리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법률, 의료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한국어 평가에서는요. 글로벌 최상의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영어 성능은 글로벌 경쟁 모델들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아, 영어 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네, 한국어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은 거죠. 와, 정리해보면 전략이 아주 명확했군요. 데이터가 부족하면 고품질로 만들어내고 AI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고 또 언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도록 엔진 자체를 최적화한다. 정말 전공법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비주류 언어가 어떻게 AI 시대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 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이 방법론이 다른 수많은 언어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미래의 AI 생태계는 과연 소수의 거대 AI가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언어와 문화에 특화된 수많은 AI가 공존하는 훨씬 다채로운 세상일까요? 기술이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보내주신 mem거번이라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스스로 버그를 고치는 AI, 아시죠? 이른바 코드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단순히 데이터를 더 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신입 개발자가 수많은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듯 AI에게 인간의 집단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드 에이전트들은 사실상 닫힌 세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닫힌 세계요? 네. 비유하자면 경험 없는 신입 개발자한테 인터넷 접속도 막고 선배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게 한 채로요. 아주 어려운 버그를 처음부터 혼자 해결하라고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개발자들은 깃허브 같은 곳에서 비슷한 문제에 대한 과거 해결책을 수없이 찾아보면서 배우고 해결하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의 핵심이네요. 수십 년간 쌓인 인간 개발자들의 그 노하우, 그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AI의 뇌에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대하고 좀 지저분한 경험 속에서 진짜 지혜만 쏙쏙 뽑아서 AI에게 먹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멤거번의 과제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장 깃허브만 해도 코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자들끼리 나눈 잡담도 있고 심지어는 논쟁까지 막 뒤섞여 있고요. 이 모든 소음 속에서 AI가 헷갈리지 않고 신호를 찾아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멤거번은 경험 거버넌스라는 아주 체계적인 정제 과정을 도입했어요. 경험 거버넌스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글이나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하고 잘 정리한 교과서와 참고서로 가득 찬 일종의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관리되는 양질의 프로젝트만 고르고 그 안에서도 문제 제기랑 해결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사례만 추출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그냥 버려지겠네요. 그야말로 알짜만 남기는 거군요. 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터링 됩니다. 그렇게 정제된 알짜 정보를 경험 카드라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만드는데요. 이 카드가 아주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인덱스 층에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에 대한 요약하고 에러 종류 같은 핵심 정보가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층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과 실제 수정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과 어떻게를 명확히 분리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발한 부분은 AI가 이 카드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13만 5천 개나 되는 카드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AI가 이 도서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나요? 여기서 에이전트적 경험 검색이라는 인간의 학습 방식과 아주 유사한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RAG 방식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RAG랑은 다르다. 네, 먼저 검색 도구로 도서관의 책 제목이랑 목차를 빠르게 훑어보듯 관련 카드 목록을 쫙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가장 유용해 보이는 카드를 골라서 탐색 도구로 책 본문을 정독하듯이 깊이 파고드는 거죠. 구체적인 해결 논리를 거기서 학습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관련 자료를 쭉 훑어보고 이게 제일 도움이 되겠다 싶은 자료 한두 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과 똑같네요. 단순히 정보를 주입받는 게 아니라 AI 스스로가 어떤 정보가 중요할지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에게 정보의 홍수를 안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소화할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인간 개발자처럼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논문에서는 평균 4.65%의 버그 해결률 향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숫자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 수치가 실제로 AI의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게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65%는 단순히 더 많은 버그를 해결했다는 양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해결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질적인 차이. 네. 논문에 나온 사례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기존 에이전트는 당장의 오류만 피하려고 코드의 기본 구조를 망망가뜨리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어요. 네네. 하지만 멤거번을 탑재한 에이전트는 과거 경험 카드에서 근본 원인과 장기적인 해결 전략을 학습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의미적으로 올바른 코드를 작성해냈습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랑 병의 원인을 뿌리 뽑는 의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멤거버는 AI에게 단전히 데이터를 많이 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인간의 방대한 경험을 체계적인 지혜로 가공해서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AI 에이전트가 공유할 수 있는 거대한 기억의 인프라를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덕분에 개별 AI들이 각자 처음부터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배 개발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해보니 이게 비단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국한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건의 법률 판례나 의료 기록, 심지어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아주 방대하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이죠. 네, 그런 인간의 전문 지식들을 이런 경험 카드로 만들어서 AI에게 학습시킨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 AI를 위한 거대한 공유 두뇌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에 발표된 엔트로피 경제지수 보고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AI 클로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작년 11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생생하게 분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흥미로운 게 경제 원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 경제 원형이요? 네, 그냥 얼마나 많이 쓰냐 이걸 넘어서서요. 사용자가 AI랑 얼마나 정교한 작업을 하는지, 또 그 성공률은 어떤지, 심지어 이게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까지 다 분석했더라고요. 와, 정말 세밀하네요. 네,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재미있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여전히 AI 사용이 코딩 관련 작업에 집중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 어떤 변화 말씀이시죠? 일반 사용자들은 AI한테 이거 다 해줘. 이렇게 완전 자동화시키는 방식보다는요. AI를 조수처럼 옆에 두고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증강 방식을 훨씬 많이 쓴다는 거죠.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업용 API 사용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기업들은 또 다른가요? 네, 기업들은 이메일 초안을 쓴다거나 문서를 요약하는 것처럼 좀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의 AI 활용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사용 목적에 따라서 활용 방식이 이렇게 뚜렷하게 갈리는군요. 그럼 혹시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사용량이 훨씬 높은데요. 미국 내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에는 기술 인력이 많은 주에서 사용량이 압도적이었는데 다른 주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격차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이 추세면 앞으로 2년에서 한 5년 안에 미국 전역의 1인당 사용량이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2년에서 5년이라고요? 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과거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될 때랑 비교해도 압도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다른 주요 기술들보다 전파 속도가 무려 10배나 빠르다는 분석이에요. 10배요. 네. 그래서 이 빠른 속도 때문에 AI가 우리 직업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보고서에서 업스킬링과 디스킬링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거든요.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내 기술이 더 가치 있어지는 업스킬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쓸모 없어지는 디스킬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주로 직무 안에서도 좀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복잡한 부분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행사 직원의 복잡한 여행 계획 같은 건 AI가 짜주고 사람은 오히려 단순 티켓 발권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디스킬링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아, 반면에 자산관리서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회계 업무는 AI한테 맡기고 네, 맞습니다. 사람은 더 중요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나 계약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업스킬링이겠네요. 와, 직무의 핵심 자체가 재편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AI가 항상 완벽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써보면 가끔 진짜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결국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이런 AI의 어떤 불완전성까지 다 고려했을 때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기 분석에서는 AI 도입으로 연간 1.8%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예측했거든요. 네. 1.8%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성공률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약 1.0%로 조정이 됐습니다.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 1.0%면 이것도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의 기술 붐이 가져왔던 생산성 향상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와, AI가 아직 초기 단계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렇죠. 오늘 AI가 누구에 의해 또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 직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가 아니라 좀 현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정말 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용자가 AI에게 던지는 질문의 교육 수준하고요. AI가 내놓는 답변의 수준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의미심장하네요. 결국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질문하는 수준만큼만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대에는 기술에 접근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은 AI 그 자체가 아니라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아닐까요?